만약 지금 이 순간 러시아가 공포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푸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삽산일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의 전쟁 방식에 대해 수없이 들어왔다. 러시아는 무식할 정도로 병력과 장비를 갈아 넣는 소모전의 제왕이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손실도 개의치 않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모든 영역에서 뒤처진 후진적인 군대만을 가진 국가는 아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확실히 우위를 점해온 분야가 하나 있었다. 바로 탄도미사일 전력이다. 러시아는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없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전제가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상대로 이전보다 훨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무기는 더 이상 설계도나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론상의 장비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전장에 풀어놓았고 러시아는 다가오는 이 폭풍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그 이름이 바로 삽산이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삽산의 실전 투입을 확인했다. 12월 11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젤렌스키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삽산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를 향한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장거리 넵겐 미사일을 쓰고 있고 팔야니차, 플라밍고 같은 각종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삽산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의 목표물을 잇따라 파괴하고 있는 장거리 타격 수단들을 줄줄이 나열하며 마지막에 삽산이라는 이름을 슬쩍 끼워 넣었다. 문제는 이 미사일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젤렌스키가 입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삽산 개발을 끝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그 다음이다. 젤렌스키는 일부러 흘린 듯한 이 한마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삽산이 등장했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적이 모든 전례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노출했다가 뼈아픈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RUSI는 2024년 보고서에서 2023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작전 계획이 너무 일찍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것이었다. 공격축과 시간대가 사전에 거의 공개되다시피 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동을 추적하고 방어선을 재배치해 반격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에 혹독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2025년 그 교훈은 삽산이라는 이름과 함께 철저히 실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새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언론과 국제 여론에 조금씩 조각 단위로만 흘리고 있다. 젤렌스키도 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삽산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적이 어떤 공격을 넵댐으로 맞았다고 믿고 있다면 그대로 믿게 두겠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착각하고 있다면 굳이 고쳐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정보 전략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어떤 무기로 자신들을 때리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만약 러시아가 특정 공격을 넵잼의 소행이라고 추정하고 그 가정 위에서 방어 전략을 짠다면 나중에 삽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방공망의 허점을 손수 열어둔 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삽산이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가 어느 시설에 방공 자산을 몰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방어해야 할 후보지가 늘어나면 이미 부족한 러시아의 방공 전력을 더 얇게 늘어뜨릴 수 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젤렌스키의 발언을 분석하며 우크라이나가 전형적인 전쟁의 안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러시아는 이미 엄청난 방공 자산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푸틴의 침공 이후 러시아는 대공전 전력, 다시 말해 방공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1,250여 개 이상 상실했다. 이는 삽산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장비가 이미 크게 부족하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방공망에 구멍을 숭숭 내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칼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젤렌스키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그는 정말로 삽산을 실전에 투입한 것일까? 더 워존 TWZ는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삽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러시아를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푸틴이 갑자기 생겨난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느라 자원을 분산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TWZ는 이렇게 말한다.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오해한 채로 내버려 두겠다고 한 발언은 역으로 삽산이 실제로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둔다. 지금까지 러시아 영토에서 삽산의 파편이나 잔해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 물론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나온 것은 2023년 5월이다. 우리가 아는 한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는 삽산을 실전화하지 못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는 격추한 미사일이 흐리미, 즉 흐림2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름은 삽산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 왜냐하면 흐리미는 삽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그 사건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두 개의 서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바로 이 애매함이야말로 젤렌스키가 노리는 효과이다. 삽산이 실제로 발사되었는지는 둘째 문제다. 러시아가 삽산이 이미 실전에 들어갔다고 믿기만 해도 전략적 효과는 생긴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을 손에 넣었다면 가장 먼저 노릴 만한 목표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대규모 방공 자산을 그 목표들 주위로 재배치하는 순간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노리는 다른 목표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해진다. 진실이 무엇이든 삽산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심리전에서도 이득을 본다. 이제 한 가지 가정을 세워보자. 젤렌스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치자. 삽산은 이미 러시아의 목표물에 비처럼 쏟아지고 있고 러시아는 그것이 삽산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방공망을 재배치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하나다. 삽산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무기인가? 여기서 다시 흐리미로 돌아가야 한다. 러시아가 크림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미사일이다. TWG에 따르면 흐리미는 삽산의 기반이 된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이 프로젝트의 뿌리는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흐리미는 수출용 탄도미사일로 설계되었고 그 국내형 버전이 바로 삽산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강제 병합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흐리미 개발을 가속화했다. 2010년대 후반이 되자 이 미사일은 실전 투입을 눈앞에 둔 것으로 보였다. 2018년 우크라이나는 흐리미에 적용될 로켓 모터 시험을 완료했다. 이듬해에는 10바퀴를 가진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이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했다. 이 차량은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흐리미 운용을 위한 발사 플랫폼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이것이 완성품이었는지 아니면 미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목업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흐리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가 거의 전부다. 러시아는 크림 상공에서 2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 또한 확실한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2022년 8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흐리미 혹은 그 변형을 사용해 러시아의 사키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으로 러시아 군용기 10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만약 다른 장거리 무기가 쓰이지 않았다면 이 정도 피해는 탄도미사일 사용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크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다. 젤렌스키가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우크라이나는 삽산과 그 기반이 된 미사일에 대해 러시아가 절대 확신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어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미사일이 사용되었는지 러시아가 모르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삽산 자체에 대해 밝혀진 정보는 무엇일까? 삽산은 2025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6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삽산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전까지 삽산은 몇 차례 이름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 자세한 스펙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 공식 발표와 함께 삽산의 일부 재원이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정보는 탄두 중량이다. 삽산의 탄두는 480kg, 약 1058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삽산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무기 중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한다. 물론 이것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가진 국산 무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하이브리드로 알려진 플라밍고는 삽산의 2배가 넘는 탄두를 탑재한다. 플라밍고의 탄두 중량은 1150kg, 약 2535파운드에 이른다. 그렇다고 해서 삽산의 위력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특성상 삽산은 같은 탄두 중량이라도 훨씬 더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거리도 중요한 변수다. 유나이티드 24 보도에 따르면 삽산의 공식 사거리는 300km, 약 186마일로 제시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최대 500km, 약 310마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어느 쪽이든 3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플라밍고에 비하면 사거리는 훨씬 짧다. 플라밍고는 약 3000km, 1864마일 떨어진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론상 모스크바 인근까지도 겨냥할 수 있다. 반면 삽산은 적어도 현재 공개된 수치로만 보면 러시아 수도를 직접 타격하기에는 부족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크렘린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 기준일 뿐이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플라밍고처럼 더 멀리, 더 무겁게 때릴 수 있는 순항미사일급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사거리도 짧고 탄두도 더 가벼운 탄도미사일을 왜 개발하는가? 답은 단 한 단어로 정리된다. 속도다. 유나이티드 24는 삽산이 시속 5000km, 마하사를 넘나드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는 단순히 음속을 돌파하는 수준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어떤 무기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 플라밍고는 장거리와 화력을 자랑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삽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플라밍고의 최대 속도는 삽산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방공 부대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속도 차이는 생존성으로 직결된다. 플라밍고와 삽산이 동시에 레이더 화면에 찍힌다면 방공 요원들은 어느 쪽을 먼저 상대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 이때 대부분의 지휘관은 더 빠르고 요격이 까다로운 표적을 먼저 상대하려 할 것이다. 속도가 빠른 삽산이 방공망을 뚫고 표적에 도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탄도미사일의 본질적인 강점이 드러난다. 요격당할 가능성이 낮을수록 목표를 완전히 파괴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삽산의 등장은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겪어온 불리함을 부분적으로나마 뒤집을 수 있는 열쇠와 같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린 순항미사일과 드론만으로 버텨야 하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왔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같은 종류의 칼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제 삽산을 이해하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비행 방식 차이다. 미군 군축 관련 싱크탱크 자료에 따르면 두 무기는 단순히 속도만 다른 것이 아니다.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경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전 비행 구간 동안 지구 대기권 안을 날아간다. 보통은 레이더에 덜 잡히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낮은 고도를 유지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면에서 수미터 높이로 스치듯이 날아가기도 한다. 이런 초저고도 비행은 방공 시스템 입장에서 탐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다. 하지만 연료 소모가 커지고 지형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거나 유도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산이나 건물, 지형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커진다. 일부 순항미사일은 기수에 카메라를 달아 운용자가 미사일이 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며 유도할 수 있지만 모든 무기에 적용되는 기능은 아니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전혀 다른 궤적을 택한다. 이들은 지형을 따라 숨는 대신 아예 대기권 밖으로 치솟는 길을 선택한다. 발사 후 로켓 모터로 대기권 상층까지 올라간 뒤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바로 이 비행 방식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속도를 얻는다. 삽산이 마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추정 역시 이런 특성에서 나온다. 탄도미사일의 비행은 보통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부스트 단계다. 이때 미사일의 로켓 엔진이 점화되어 미사일을 대기권 상층으로 밀어 올린다. 두 번째는 중간 단계다. 로켓 연소가 끝나고 미사일이 비행 경로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마지막이 종말 단계다. 분리된 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구간이다. 삽산도 사거리로 보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적인 비행 원리는 다른 탄도미사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포물선 비행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관통력이다. 종말 단계에서 탄두는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탐지하고 발사되고 나라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최소화시킨다. 속도 덕분에 콘크리트로 보강된 구조물, 다리, 벙커 같은 경화 목표물에 더 깊이 파고들거나 지상 구조물에 훨씬 더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이 점을 적극 활용해왔다. 이스칸데르 계열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자주 투입되었고 순항미사일과 드론과의 혼합 공격에 포함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심각한 부담을 줬다. 혼합 공격의 문제는 단순하다. 하나의 방공 시스템이 서로 다른 궤도로 날아오는 두 종류의 위협을 동시에 처리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순항 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레이더 음영을 타고 날아온다. 탄도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이하면 어떤 표적을 먼저 막을 것인지, 어느 지점에 요격 미사일을 할당할 것인지 지휘부는 항상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 혼합 전술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마음껏 활용해왔다. 게다가 러시아는 기존 탄도미사일의 성능도 계속 손을 보고 있다. RUSI는 11월 중순 보고서에서 이스칸데르가 최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 능력을 개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패트리어 시스템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궤적을 비틀고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미 까다로운 대상이 더 어려운 표적이 된 셈이다. 이제 삽산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러시아가 독점하던 이 전술적 장점을 우크라이나도 손에 넣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삽산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에 더해 탄도미사일까지 동원하는 복합 장거리 공격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드론과 순항미사일만으로도 러시아 후방에 상당한 피해를 입혀왔는데 여기에 높은 속도와 관통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 더해지면 러시아 방공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삽산 운용이 늘어날수록 우크라이나는 실제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유도 알고리즘을 손질하며 러시아 방공체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점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전략을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는 한 축이라면 장거리 타격은 그 제재 효과를 배가시키는 또 다른 축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정보 수집 능력과 타격 목표 선정 능력을 결합해 상대적으로 적은 탄약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공격을 설계하는데 능숙함을 보여왔다. 지금까지 이 전략의 주력 무기는 드론과 자국산 순항 미사일이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밀도가 높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노려왔다. 채텀하우스는 11월 보고서에서 10월 말까지 러시아 주요 정유시설 38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일부 정유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수리와 방어 강화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다. 이제 여기에 삽산이 더해지는 그림을 상상해보자. 지금까지는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이 오랜 시간 날아가 목표에 도달했다면 앞으로는 이 중 일부를 탄도미사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손상된 정유시설이나 송유 인프라를 삽산으로 다시 한번 두들기면 설비 전체가 몇 달 동안 재가동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다. 순항미사일이 주로 정밀타에 초점을 맞췄다면 삽산은 속도와 관통력을 무기로 더 큰 규모의 물리적 파괴를 노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정유량 감소가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수출 구조 전체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0월 말까지 러시아 석유 관련 인프라를 상대로 212차례의 타격을 가했다. 그중 절반이 넘는 공격이 2025년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장거리 전략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삽산의 전력화는 이 전략의 화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순한 드론 공격을 막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언제든지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이 정유시설과 저장 탱크에 꽂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군사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삽산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이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외부의 눈치를 보며 싸워야 하는 나라로 남겨두지 않으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TWG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내내 탄도미사일에 대한 접근성 부족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한다.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가진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토치카 계열 무기였다. 이들은 사거리와 정확도, 생존성이 모두 제한적이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ATACMS를 지원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무기는 출발부터 정치적 족쇄를 달고 있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지대지, 공대지 장거리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 본토 깊은 곳을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 금지와 다름없는 제한이 가해지기도 했다. 2025년 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부가 ATACMS 사용에 관한 새로운 승인 절차를 비밀리에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ATACMS를 사용하려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종 결정 권한은 미 국방장관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절차는 실제 현장에서는 지연과 불확실성을 의미했다. 허가가 늦어지면 목표물은 이미 이동하거나 방어 태세를 바꿀 수 있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공격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승인 절차는 사실상 러시아 영토에 대한 ATACMS 사용을 보이지 않는 금지 조치로 만드는 효과를 냈다. 물론 이후 미 행정부가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언제든지 정치적 기류가 바뀌면 어제 허용되던 공격이 오늘은 금지될 수 있다는 경험을 이미 여러 번 했다. 그 롤러코스터를 다시 타고 싶은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삽산의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갖게 되었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외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러시아 깊숙한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단을 확보했다는 상징이다. 물론 미국과 서방의 무기와 정보 지원은 앞으로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는 만약 미국이 또다시 자국산 탄도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더라도 러시아 정유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손쓸 새도 없이 파괴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더 갖게 된 셈이다. 푸틴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매우 불편한 변화다. 미국이 ATACMS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자국 정유시설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삽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의 말이 사실이라면 삽산은 이미 러시아 목표물에 명중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것을 렛벤이나 플라밍고 따위로 착각한 채 손해를 집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우크라이나가 만든 이 안개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삽산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군사기술 혁신의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은 그 일부분일 뿐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격파하기 위해 지상 로봇까지 개발해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 포병 관측과 탄약 수송, 자폭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무인 지상 플랫폼들이 전선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다. 하늘에서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지상에서는 로봇과 기동 부대가, 그 뒤에서는 삽산 같은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후방을 겨냥한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삽산은 단지 하나의 무기 이름이 아니라 전쟁 양상을 바꾸려는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전략을 상징하는 코드에 가깝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독점해왔던 공포의 무기, 탄도미사일이라는 수단을 우크라이나도 손에 넣었다는 사실 자체가 푸틴의 계산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든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원하듯 러시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저 불덩이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어떤 이름의 미사일인지 말이다.